안녕하세요. 자식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60대 아버지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유독 그 아이들에게 가혹하더군요. 아주 커다란 불행이 각각 하나씩 저희 아이들의 인생을 덮치더라고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픈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이듯 제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진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당시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시골엔 아직 소작농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아버진 소작농으로 일하며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고 두 분은 그 돈으로 저와 누님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셨죠. 아버진 서울의 한 전파사에 취업해 일을 하다 나중엔 직접 전파사를 차려 가족들을 건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아버진 독서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격변하는 시대야. 이럴 땐 지식이 곧 힘이 되는 거야.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공부하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 전 그런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아버진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셨고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저와 누님들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어요. 큰 누님은 일찍 시집을 가셨지만 작은 누님은 그 당시 아버지가 여대까지 보내주셨죠. 그리고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한 뒤 아주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몸을 쓰며 일하던 자신과 달리 자식들은 지성인이 되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주머니가 넉넉하다고 돈 헤프게 쓰지 말고 아껴야 있는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거다. 나이가 들어가도 항상 세상을 공부하고 눈을 밝게 뜨거라. 공부한 덕에 부동산 쪽에도 눈이 밝으셨던 아버진 상가 건물도 두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 자식들에게 재산을 고루 나눠준 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다운 유언을 남기시면서요. 아버진 큰누님과 제겐 상가 건물을 한 채씩 남기셨고 작은 누님에겐 섭섭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셨죠. 그렇게 전 평범한 직장이었던 동시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당신 셔츠 이음새 부분에 또 구멍이 났네요. 한 번만 더 꿰매 입고 또 터지면 그땐 새 거 삽시다. 구멍 났다고 일일이 옷을 다 버리면 그건 낭비니까요. 새 거는 무슨 앞으로 5번은 더 꿰매 입을 수 있어. 건물에서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왔지만 저와 아내는 꾸준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재산이 넉넉한 걸 티내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아내는 아끼고 아껴 살림을 했죠. 우리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서 더더욱 검소를 실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운전 제가 할게요. 아버지 피곤하시잖아요. 그럴래? 고맙다 우리 아들. 형, 그럼 반쯤 가다가 휴게소에 들르자. 그때부터 내가 운전할게. 장거리 운전하면 힘들어. 어머니, 이거 담요 가지고 타세요. 요즘 들어 부쩍 추워하시잖아요. 가면서 덮으세요. 고맙게도 두 아들은 정말 착하고 의에 좋게 자라주었습니다. 인상도 선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 주위에서 저희 애들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학생 되면 다른 애들은 연애한다, 술 마신다, 자기들 놀기 바쁜데 이 집 애들은 참 착해요. 부모님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어하고 가족 위할 줄도 알고 두 분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것보다 자식들을 잘 키웠다는 사실이 늘 제 어깨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적당한 대학을 나온 뒤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요. 공부를 잘했던 작은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둘째여서 그런지 큰아들보다 더 수도분하고 살거운 면이 있어 어떨 땐 꼭 딸 같았어요.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랬기에 저와 아내는 작은 아들과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웃었던 것 같네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요즘 손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괜히 속상하게. 나이가 들면 손도 똑같이 늙어가는 거지. 우리 재훈이 참 세심해. 부모 손도 관찰할 줄 알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거라. 어떻게 그래요? 늙지 마세요, 아버지.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작은 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가 저와 아내를 모시고 살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얹혀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 말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와 살고 싶다던 작은 아들은 그 말을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재훈아, 재훈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가려고도 내가 먼저 가야지. 왜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네가 먼저 간단 말이야. 여보, 여보. 작은 아들은 고작 3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던 아는 실신까지 해버렸죠. 어머니, 아버지, 자전거 타러 나가실래요? 밖에 날씨가 좋더라고요. 제가 도시락도 쌀게요. 우리 같이 나가서 바람 쐬고 와요. 얼른요. 작은 아들이 떠나간 후 저희 집은 1년이 넘게 초상집과도 같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도 그리운 자식 생각에 눈물부터 나곤 했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북돋아주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달리 딸처럼 살갑지 않았던 큰아들은 우리를 위해 달라졌어요. 생전 안 그러던 녀석이 저와 아내의 손을 조물딱대며 수다를 떨기도 했고 직접 도시락까지 싸서 저와 아내를 데리고 소풍을 나가기도 했죠. 그런 아들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워서라도 저와 아내는 다시 기운을 내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곤아, 항상 차 조심하고 피곤하면 운전대 절대 잡지 말고. 알았지? 알겠어요, 아버지. 조심할게요. 그런 큰아들마저 잃게 되면 어쩌나 싶어 저와 아내는 항상 노심초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히 운전에 관해선 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의를 줬죠. 그래도 착한 아들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우리의 걱정을 들어줬어요. 그리곤 조심스레 우리를 심리상담센터에도 데려갔는데 그런 아들 덕에 우린 과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을 잃은 뒤 우린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3살 연하의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됐죠.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신기하게 음식 취향도 집을 좋아하는 성향도 전부 비슷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평생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니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네, 비록 집이 좀 가난해서 집에 돈을 많이 보태느라 모아둔 돈은 많이 없다는데요. 돈이 앞으로 같이 벌고 모으면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며느린 집은 좀 가난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꼭 그렇게 순둥이였던 저희 작은 아들 같기도 하더라고요. 상견을 해보니 바깥 사돈도 사돈 처녀도 좋은 사람들 같아 아내와 전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 준비를 지켜보았죠. 아들과 며느린 제가 미리 증여해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래 저희 가족이 함께 살던 곳과 같은 단지였는데요. 몇 년 전 아버지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이었던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전 보상으로 그곳에 세워진 신축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한 채는 저희 부부가 살 집으로 쓰고 다른 한 채는 훗날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라며 미리 물려주었던 거죠. 그동안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아들의 결혼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너무 가분한 집에서 살게 됐네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구나. 그냥 우리 재곤이랑 앞으로 화목하게만 살아다오. 그거면 난 다 받은 거다. 며느리 말하는 것도 참 예뻤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친한 회사 후배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후배의 고향 동생이 며느리였던 거죠. 두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그 후배에게 좋은 선물도 해주고 술도 거하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 친구가 바로 저랑 집사람을 이어준 그 직장 후배예요. 주하나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주한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뵀었는데 아마 정신이 없으셔서 절 기억은 못하셨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을 이어준 그 후배와 결혼 후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전 아들 내외와 자주 교류할 수 있었는데 두 아이는 그 후배란 사람과 식사도 자주 하고 술도 마시며 한 번은 같이 서울 근교로 놀러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엔 제가 아들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아들에게 연락 후 아들 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후배가 아들의 집에 놀러와 셋이 술을 한잔하고 있더군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 도로 집에 가서 아껴줬던 좋은 술도 그 애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결혼식 땐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기억을 못했네요. 아유, 훤칠하게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우리 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귀한 술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그 후보에게 고마웠던 건 며느리가 정말 착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린 고작 12살 때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해요. 박가사돈 혼자 두 딸을 힘들게 키우신 거죠. 박가사돈을 도와 어릴 적부터 집안 살림을 돌보고 여동생을 챙기며 살아서인지 며느린 정말 야무지고 의젓했어요. 살갑긴 또 얼마나 살가운지 며느린 아들 없이도 혼자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은 오늘 야근한대요. 두 분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제가 아버님 댁으로 건너가도 될까요?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아버님 무넣은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이거 핸드크림인데요. 설거지하면 꼭 바르세요. 저번에 보니까 손이 많이 트셨더라고요. 제 거 사면서 같이 산 거고 비싼 것도 아니니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에게 좋은 옷도 선물해주고 용돈도 주며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며느린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른이 주는 건 그냥 받는 거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곤 했죠. 특히 아내는 안 사돈 없이 자란 며느리를 많이 안쓰러워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딸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집에 오면 손에 절대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 넌 손님인데 무슨 찌개 끓인다고 하니? 이렇게 재료 사와준 것만 해도 고맙구나. 음식은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넌 저기 시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TV나 보고 있어. 여보, 재미없게 스포츠 채널 틀어두지 말고 새아가 보기 예능 같은 거 틀어요.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가, 이리 오너라. 괜히 네가 옆에서 돕고 싶다고 어슬렁거리면 네 시어머니 부담돼. 얼른. 저도 며느리를 새로 생긴 딸이다 생각하며 정말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땐 가족 모두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고맙다, 아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이라니. 네가 아주 복덩이로구나. 작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가장 기뻤던 경사였네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아내와 전 며느리에게 전화해 먹고 싶다는 건 전부 다 사다 줬어요. 어차피 집이야 코앞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린 지 2달 뒤 마냥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니, 새아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야? 어느 평일오 며느리가 엉엉 울며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며느린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하루 휴가를 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볼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충격적인 택배가 하나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앞으로 온 작은 택배 상자를 뜯어본 며느린 그 안에 든 물건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며느리에게서 건네받은 저와 아내 또한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 남편 바람 피웠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택배로 도착한 물건은 바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저희 아들이 웬 여자와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건지 잠든 건지 대부분 눈이 풀려 있거나 잠들어 있긴 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봐도 아들이 외도를 한 것 같았다는 겁니다. 며느린 함께 동봉되어 있던 거라며 우리에게 웬 쪽지도 보여줬어요. 내 번호 알지, 오빠? 왜 내 전화 계속 피해? 나 이렇게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연락 안 받으면 오빠 와이프한테 나랑 찐한 시간 보냈던 거 다 말해버린다? 싫으면 연락해. 우리 건설적인 얘기 해보자고. 운 나쁘게 오빠 와이프가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뭐 그때 미안. 이혼하게 되면 내 품으로 와. 분명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그걸로 뭐라도 뜯어내려는 수작인 게 뻔해요. 제가 오늘 휴가를 써서 그걸 먼저 못 봤으면 감쪽같이 계속 모를 뻔했다고요. 어떻게 그 인간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진정해라, 아가. 애한테도 너한테도 안 좋아. 내 이 김재곤 이놈의 자식을 그냥.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눈앞에 버젓이 증거가 있으니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 숨이 넘어가도록 흐느끼던 며느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전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언제 퇴근하냐?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퇴근하면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와. 네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사진, 너랑 놀아놨다던 여자가 택배로 다 보냈다. 그걸 지금 새아가가 보고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엉엉 우는 며느리를 겨우 달래고 나니 조퇴라도 한 건지 아들이 집에 도착했더군요. 사진들과 쪽지를 본 아들은 사태 파악을 한 건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냅다 무릎을 꿇곤 전부 실토를 하더라고요. 얼른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말해. 그리고 새아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고 혀를 깨물라면 깨물어.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건의 정황은 이러하더군요. 얼마 전 아들은 자신의 후배와 둘이 술을 진탕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요. 퇴사 기념으로 남편과 후배는 그날 코가 삐뚤어지도록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겁니다. 며느리 임신 중이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후배도 저희 아들도 철석같이 믿었기에 아들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은 그날 아침에 들어왔는데 대리를 불러 집으로 왔다가 차에서 그만 잠들었다는 핑계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날 저 필름이 끊겼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웬 숙박업소더라고요. 심지어 제 옆에 난생 처음 보는 여자까지 있었고요. 제가 아무리 취해도 생전 실수도 안 하고 필름이 끊긴 적도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겁도 나서 우선 그 여자를 두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머리만 아프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들은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급하게 그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일에 대해 물었더니 그 후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억 안 나요, 형? 형이 너무 취해서 우리 3차로 갔던 술집을 끝으로 헤어졌잖아요. 형 대리기사 오는 거 보고 간다고 해도 자꾸 형이 먼저 가라고 화를 내서 저 먼저 택시 타고 집으로 왔는데 형 바로 집에 안 가셨어요? 아니야. 집에 왔는데 차에서 잠들었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야. 그럼 쉬어라.
하지만 그 통화는 아들의 기억을 더 미궁에 빠뜨릴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거짓말을 했던 아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더니 그 여자였던 거예요. 오빠, 왜 말도 없이 갔어? 서운해. 이러는데 진짜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고 하니까 전날 제가 자기한테 여보 자기 하면서 제 번호도 알려줬다더라고요. 유부남인 것도 다 말했다고요. 제가 무슨 어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친구들이랑 술을 먹던 자기를 꼬셨다는데 뭐가 기억이 나야 말이죠. 무서워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무서워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더군요. 그 뒤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집으로 그런 사진까지 보냈던 겁니다.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아들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술을 마시려거든 사람처럼 마셔야지. 어디서 이런 되먹지 못한 짓을 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냥 나가서 혀를 확 깨물어라. 아예 살지 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기억이라도 나면 그나마 나은데 기억도 안 나서 미칠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있다니까 내가 그런 게 맞는 거겠지.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아들은 엉엉 울며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그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며느리는 오열하며 아들에게 리모컨이며 휴지곽 등을 사정없이 던져댔어요. 사과하면 끝인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주겠다며. 뱃속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난 이대로 못 살아. 못 산다고. 그렇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나 혼자 키울 수도 없는데 이제 어쩔 거야. 어떡할 거냐고. 내 인생 물어내 이 사기꾼아. 미안해 여보. 정말 잘못했어. 아들은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악을 쓰던 며느린 무리가 온 듯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군요. 아가! 아이고, 아가! 우린 너무 놀라서 우선 급하게 며느리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에게도 태아에게도 이상은 없었지만 정말 심령 감수했죠. 이후 며느리는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그 원망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라도 가서 며느리의 다친 마음을 안아주고 싶었건만 그 상황에 그건 당연히 역효과일 것 같아 우선 잠자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에게만 전화를 걸어보면서요. 세아가 너 어떻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악영이 안 가고 세아가 몸도 상할 텐데. 매일 울어요. 자기 인생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냥 차라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이대로 갈라서자길래 다 수용하겠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붙잡지도 않냐면서 또 울고 그럼 한 번만 용서해주면 2번 다시 안 그러겠다. 평생 당신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면서 숨도 허락받고 쉬면서 살겠다고 했더니 이대로 어떻게 사냐면 또 울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고통받아도 싸지만 이대로 가다간 집사람이랑 애한테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두려워요.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발 기억이라도 나면 좋겠어요. 새아가가 화내면 미안하다고 하고 욕을 하면 먹어. 넌 그래도 싸. 근데 너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 임신한 거 알았을 때 바로 한 줄 알았더니만. 구청 가기 귀찮다면서 집사람이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 태어나기 전에만 천천히 하려고 했죠. 아무튼 너 내가 새아가랑 뱃속에만 아니었으면 내 손으로 아주 아작을 내줬을 거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직장도 쉬고 가출까지 했더군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된 막막한 인생을 더 살 자신이 없다는 문자를 남기고서요.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우린 경찰에 신고해 며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큰 충격으로 혹여 나쁜 마음까지 먹었을까 봐요. 다행히 며느린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정말 모두 가슴을 크게 쓸어내렸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냥 저랑 남편 앞으로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다 잊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뱃속 우리 아이를 생각하려고요. 고맙다, 아가. 그 못난 놈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여전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그 사건의 더 엄청난 내막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집에 있던 전 그날 회사에 있던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잠깐만 가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정수기 업체에서 점검하고 필터도 갈아준다고 방문한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원래 제가 겸사겸사 다른 볼일도 볼 겸 오늘 휴가 쓰려고 했는데 부탁드려요. 아들도 며느리도 직장에 가 있었기에 전 흔쾌히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아들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군요. 순간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전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직장에 안 간 건가? 살짝 열린 안방문 틈새로 보니 며느리의 옆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집에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제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기척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전화가 걸려왔는지 며느린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살짝 줄인 며느린 그래도 음악 소리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았는지 커다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인기척을 낼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그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천운이었어요. 며느리의 통화 내용엔 정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아니지. 자꾸 이렇게 부르다 지금 남편 앞에서 실수할라. 어쩐 일이야, 주한이 오빠? 황당하게도 며느린 다른 남자에게 여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순간 아들의 직장 후배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후배의 이름이 바로 주한이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 오빠라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몰라 몰래 휴대폰 녹음기까지 켜둔 채로요. 아, 이 집 명의 언제 바꾸냐고? 아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좀 기다려봐. 다음 주에 김재곤 그 인간이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그 멍청한 인간, 오빠랑 나랑 짜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만들어준 작전에 걸린 줄도 모르고 너무 웃기지 않아? 그 인간, 오빠가 일부러 계속 독한 술 먹이고 자기를 만취하게 하려고 했던 건 상상도 못하고 계속 자기가 술 조절 못하고 취해서 실수까지 한 줄 알지. 그 여자랑도 진짜 자기가 뭐라도 한 줄 안다니까. 하긴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었으니 애초에 오빠랑 내가 원래 부부였다 이혼했다는 건 알지도 못하고 나랑 결혼까지 한 거겠지 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의 후배는 원래 부부관계였던 겁니다. 그걸 숨기고 아들의 후배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줬고 심지어 아들의 바람 사건도 다 그 둘이 꾸민 계략이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파트 명의까지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집 명의 바꾸도록 꼬셨냐고? 알지? 내가 위험한 마음까지 먹은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했던 거. 이 비싼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내가 그런 쇼까지 했다니까.
그랬더니 대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괜찮아지겠냐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면서 묻더라. 이만큼 난리쳤으면 됐다 싶어서 그때 냅다 이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지. 집이 탐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또 바람 피우면 어쩌냐. 그럼 난 정말 인생만 망치는 거 아니냐. 나도 믿을 만한 안전장치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어. 그러니까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 며느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투성인 사기꾼이었더군요. 그 뒤의 내용을 들어보고 앞뒤를 끼워 맞춰 정리해보자면 대충 이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일찍 결혼했던 두 사람은 아들 후배의 무리한 주식 투자 노름으로 많은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엄청나게 다투다 결국 이혼을 했었다네요. 그 후배는 그 뒤 정신 차리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 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했던 거죠. 그리고 그 뒤 그들은 다시 화해를 한 모양인데 빚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결합을 해봤자 어려운 형편은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마침 그 후배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저희 아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자기 앞으로 된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잘 사는 호구가 있다는 당신 말에 내가 얼마나 신나했었는지 기억나지? 당신이 김재곤 그 인간이랑 친해져서 자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런 재산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근데 막상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보니까 그 인간 더 순진한 호구더라. 이래서 좋은 집에서 화초처럼 자란 인간들은 다루기가 쉽다니까. 어? 아, 돈 주고 고용했던 그 여자? 당연히 잘 정리했지. 여기 시부모가 그 여자를 돈을 요구한 죄로 신고하자고 하길래 그거 무마하느라 애 좀 먹었지 뭐. 진짜 죄 있는 내 남편인데 그런 여자 신고해서 뭐가 낫겠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겨우 말렸다고. 며느린 저와 아내도 모두 느슨해 빠진 호구라며 비웃더군요. 그러니까 아들은 술김에 했던 말로 돈이 필요했던 그들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고 아들 명의 아파트를 빼앗아서 팔아 그걸로 후배의 빚도 갚고 둘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한 거죠.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무려 15억이야, 15억. 우리가 언제 그런 돈을 만져보겠어. 오빠 아직 서울에 있지? 남편이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바꿔주면 바로 그 인간 몰래 팔아버릴 테니까 우리 그 돈 가지고 빨리 나르자고.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배속 우리 아이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자고. 혹시 지금 남편애 아니냐고? 아유, 절대 아니야. 시기를 계산해보니까 오빠 애가 틀림없어. 멍청한 이 집 인간들은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있겠지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나머지 전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린 며칠 전 이미 회사까지 그만둔 뒤였다네요. 아들에겐 출근하는 척하면서 며느린 계속 집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놈도 며느리도 직장을 그만두고 도망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저희 아들이 명의를 바꿔준 뒤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치우는 일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제야 왜 며느리가 아들에게 택배를 보낸 여자를 신고도 못하게 하고 아들과의 혼인신고도 미뤘었는지 알겠더군요. 세상에 이런 무서운 범죄를 우리 아들이 당하게 됐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배고프다. 우리 뱃속 아가가 밥 달라고 하나 봐. 끊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얼른 다시 재혼해서 잘 살자. 조금만 기다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실컷 떠들던 며느린 드디어 전화를 끊더군요. 저 또한 휴대폰 녹음을 끄고 잠시 고민하다 며느리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요. 아가, 집에 있었니? 어머, 깜짝이야. 아버님, 언제부터 거길? 나, 지금 왔다. 재곤이가 오늘 정수기 점검 오기로 한 날이라고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잠깐만 가봐달라고 하더구나. 근데 와보니까 네가 있더구나. 회사는 안 갔어? 아, 머리가 아파서 출근하자마자 조퇴했어요. 근데 아버님, 혹시 저 통화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뭔가 통화하는 것 같긴 했는데 음악 소리가 커서 하나도 못 들었다. 그래요? 꼭 죄진 사람처럼 왜 그러냐? 밥은 먹었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래, 머리는 좀 어때? 괜찮아요. 좀 쉬니까 나아졌어요. 밥은 좀 쉬었다가 이따가 먹을게요. 정수기 점검은 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아버님. 절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며느린 당황해서 절 우선 돌려보내려고 하더군요. 전 끝까지 인자한 시아버지인 척 연기라며 그 집에서 나왔죠.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저희 집이 아니라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며 며느리와 그 후배를 신고했어요. 바로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던 건 혹시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들이 도주라도 할까봐 염려됐기 때문이었죠. 그 연놈들이 작정하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순진한 우리 아들을 속이고 우리 모두를 기만했다고요. 이 사기꾼들 꼭 제대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퇴근한 아들을 며느리 몰래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그 엄청난 진실에 대해 알려주었죠. 당연히 아들은 크게 분노하더니 분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어요. 제가 생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재곤아. 우리가 널 끝까지 믿어줬어야 했다. 아니에요. 저조차도 속아 넘어갔는데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그 둘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바보처럼 당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전 바보처럼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진짜 집 명의까지 넘겨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잘못은 그놈들이 했는데 네가 왜 자책을 해? 아무튼 아직 네가 명의를 바꾸기 전에 내가 그 통화를 듣게 된 게 조상님이 도운 일이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기 전까지 그 연놈들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너도 모르는 척 하고 있거라. 힘들겠지만 제대로 응징해줘야 할 거 아니냐. 예, 아버지.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옆에서 함께 듣던 아내도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 셋 모두 배신감이 엄청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린 저희 앞에서 정말 착한 며느리 연기를 잘했었거든요. 게다가 바깥사돈과 사돈처녀까지 다 만났었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린 때를 기다리며 우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 녹음 파일을 수사 단서로 활용해 아들이 후배와 술을 마셨던 술집과 아들이 잠에서 깼을 때 있었다던 숙박업소 주변 CCTV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그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어요. 다행히 CCTV엔 그 후배라는 놈이 직접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아들을 때리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고스란히 찍혀서 남아있었더라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죠. 이외에도 촘촘한 수사 끝에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드디어 일주일 뒤 며느리와 아들의 후배를 소환했습니다. 며느린 그동안 아들에게 언제 명의를 바꿔줄 거냐며 들들 볶았는데 아들은 계속 대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죠. 그들이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전 일부러 아들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려고요.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며느리의 옆엔 그 후배란 놈까지 함께더군요. 여보, 아버님도 와 계셨네요. 사기꾼 기집애가 어디다 대고 아버님이라 소리를 해. 내가 그동안 오늘이 오길 기다리면서 얼마나 화를 참았는지 아냐? 역시 그때 아버님 제 전화 소리 다 들으셨던 거죠? 그래, 내가 신고했다. 이 뼈를 잘근작을 씹어먹어도 모자란 것들. 감히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우롱해? 잘못했어요, 아버님. 여보,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선처 좀 해줘. 이대로면 우리 감옥 갈지도 몰라. 그 후배놈은 며느리와 함께 아들에게 선처를 구하려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냅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빚이 4억이다 되나 보니까 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전 워낙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형은 어렵게 자란다는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여보, 뱃속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선처 좀 해줘. 어? 우리의 범죄자 자식으로 만들 거야? 그 와중에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뱃속 아이를 팔아먹더군요. 그들을 노려보고 있던 아들은 기가 찼는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죠. 네? 그의 저놈애라며? 당신 입으로 그랬다며? 근데 감히 내 앞에서 애를 들먹여?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따 무서운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니들 같은 인간들이 부모라니 그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야. 이게 당신 애야. 솔직히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확인도 못하잖아. 아니? 그 앤 저놈 애야. 그리고 만약 그 애가 내 애라면 그때 애만 나한테 보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러니까 넌 감옥에 가든 뭘 하든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거야. 박주환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후배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사람을 벗겨먹으려고 들어? 너희들 다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니들 정식 고소까지 해서 확실하게 처벌해달라고 할 거야. 절대 선처는 없을 줄 알아. 아버님, 제 뱃속애가 진짜 아버님 손주일지도 모르는데 진짜로 저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네? 내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어디 엄마 자격도 없는 애가 자꾸 애를 들먹여. 잘해주는 애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네가 감히.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라.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 어차피 니들 혼인신고한 사이도 아니니까 그대로 몸만 나가라고. 저와 아들은 싹싹 빌던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수사 결과 상견례와 결혼식 때 봤던 바깥사돈과 사돈 처녀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돈을 주고 고용당한 사람들이더군요. 며느린 결혼 생활 동안 자기 아빠와 동생이 바쁘다며 아들과 친정에 가길 꺼려했는데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결혼 후 딱 한 번 자기 처갈 찾아갔었는데 그때도 며느린 돈을 주고 같은 알바를 고용했었던 거죠. 실제로 며느리에겐 홀아버자 여동생이 있긴 했는데 며느리가 과거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절연을 당한 사이였다고 해요. 이후 아들은 집에 짐을 전부 빼서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또 선처를 부탁했어요. 그때 아내는 집에 있던 소금을 들고 나가 며느리에게 뿌려버리며 소리쳤죠.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놓고 선처를 바래? 내가 마음 같아선 소금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널 요절내버리고 싶어. 네가 임산부니까 그나마 내가 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감옥에나 처박혀버려. 이후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아들은 이혼 소송까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긴 수사 과정과 재판 끝에 아들의 후배는 실형을 받았어요. 전 며느리는 아쉽게도 실형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리고 돈을 받고 고용되던 여자 또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법의 철퇴를 맞은 일로 아들의 마음에 남은 충격과 상처가 전부 위로받을 수는 없었어요. 한편 전 며느린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나 그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아들은 짧은 결혼 생활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아직도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내와 전 그런 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아들이 살던 집엔 지금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들은 그 집이 있는 쪽으론 고개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어떻게든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들에게 호되게 당한 뒤 트라우마가 생겨 술을 뚝 끊었어요. 대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낚시의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아들과 한 번씩 함께 낚시를 가고 있죠. 애초에 낚시를 알려준 것이 저였거든요. 얼마 전에도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는데 그때 커피를 홀짝이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요.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요. 정말? 잘 됐구나. 아픔을 잊으려고 일에 몰두했던 게 이렇게 뜻밖의 기회가 됐더라고요. 아버지, 저는요.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가 바보 같은 놈이라 그런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왜 네 탓이야? 누가 살면서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의심부터 하고 살아? 작정하고 속인 그놈들이 잘못이지. 맞아요. 머리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피해자들이 자책을 그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승진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시간이 약이라고 힘들어도 살아보니까 또 살만해지는 것 같네요. 아픔도 무뎌지고 이렇게 승진 같은 좋은 일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더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좋은 일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웃으며 그런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 울컥하더군요. 전 어떻게든 아픔을 이겨내려 노력 중인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고요. 아들의 인생을 응원하면서요. 아들의 말처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남은 내 자식의 인생에 시간이라는 약이 필요한 나쁜 사건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바로 부모의 인생이고 역할이겠죠. 여러분 중에도 저희 아들처럼 나쁜 일을 겪은 뒤 괜한 자책감에 쌓여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들이 잘못이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 산다는 건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겨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한 번 발을 삐끗해 미끄러졌을지언정 그건 창피한 일도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다시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대단하고 박수받아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힘든 비탈길을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과거의 눈물 따윈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활짝 웃어 보일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